삼성이 AMD, 인텔, 퀄컴 등의 대형 고객사 계약을 잇따라 따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 파운드리 업계에 대해서 최근에 말씀드릴 때 TSMC와 삼성은 물론 뭐 대결 구도지만 페이스메이커 수준이지 TSMC가 뭐 삼성을 아예 없애버리고 삼성이 TSMC를 없애버리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상생 관계다. 원래 한 업계에 독점은 없고 서로 경쟁하면서 둘이 그냥 나눠 먹는 모양새다. 왜냐면 그 3위부터 하고 차이가 1, 2등하고 차이가 압도적으로 벌어지거든요. EUV 공정 숙련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처럼 지금 TSMC는 풀캐파예요. 풀캐파. 근데 TSMC가 그렇다고 뭐 캐파를 말도 안 되게 늘릴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현금 흐름도 일단 물론 들어와야 되지만 그러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캐파를 늘려놓으면 나중에 사이클이 역사이클이 걸렸을 때 이제 자기 기업한테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어느 정도 나눠 가지면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 퀄컴과 인텔로부터 파운드리 일감을 수주했죠. 퀄컴으로부터는 5G 모뎀 칩인 스냅드래곤 X650, 이미 삼성전자가 과거에 퀄컴의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스냅드래곤 888 파운드리 계약을 따냈는데 또다시 이제 계약에 성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인텔로부터 이번에 수주한 거는 PC에서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고 전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사우스 브릿지라고 불리는 물량을 따냈습니다. 엔비디아도 지난해 9월에 처음 나왔죠. GPU 차세대 GPU인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삼성전자한테 이제 맡긴 바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그 계약 의뢰를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AMD도 삼성전자랑 계약 협의를 단계를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AMD랑 이 엔비디아의 계약 협의건은 이미 업계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왜냐? TSMC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받아줄 공간이 없어요. 받아줄 공간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UMC한테 맡길 거예요. 글로벌 파운드리한테 맡길 거예요. 뭐 SMIC한테 맡길 거예요. 5나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잇따라 이 계약을 따낸 것의 배경은 TSMC가 지금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TSMC의 공급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자연재해들이 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르네사스 지금 공장 문 닫았죠. 저쪽에 미국에서 한파 오면서 삼성전자도 일부 오스틴 공장 문을 닫았고 저기 어디죠? 인피니언 그리고 NXP 이런데 그쪽에 문을 닫았죠.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들의 공급이 강제적으로 닫히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슈퍼사이클이 온 상황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재고도 안 되고 지금 차량용 반도체는 아예 공급 대란이고 그래서 라인을 바꾸려고 하자니 5G 통신, 클라우드, 그 다음에 스마트폰, 뭐 게임 콘솔 이런 데이터 센터 부분들이 다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정 기술력을 가진 업체는 전 세계에 단 두 곳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으니까 TSMC 풀캐파 차면 삼성전자 가가지고 삼성전자도 지금 풀캐파예요. 근데 TSMC는 예약까지 몇 년치가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단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 보자면 TSMC의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5나노 그 생산 공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TSMC가 만드는 그 5나노 공정의 절반은 애플 겁니다. 애플 거 만들어요. 그러면 퀄컴을 여기서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80%예요. 그러니까 애플, 퀄컴 빼놓으면 20%밖에 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5나노를 만들고 싶은데 나는 AMD 리사 수가 온 다음에 이 나노수로 인텔하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마케팅으로. 근데 인텔 AMD랑 또 경쟁하려면 나도 이거 좀 파운드리 맡겨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5나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나노 할 수 있는 데가 TSMC 삼성밖에 없는데 TSMC 50% 애플이 가져갔어요. 30% 퀄컴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뭐 엔비디아도 있고 다 있잖아요. 패밀리스 기업들이 테슬라도 있고 뭐 여기저기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패밀리스 기업들도 있고 그런 애들이 다 같이 5나노 해주자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테슬라가 삼성전자랑 지금 5나노 R&D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TSMC랑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그 테슬라가 TSMC랑 하고 싶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가 대규모 또 인텔, 퀄컴, 뭐 AMD 이런 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기업들과 줄줄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게 이런 배경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까, 크게 틀리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캐파 자체는 TSMC가 훨씬 커요. 네, 말도 안 되는 캐파 차이가 납니다. 삼성이 TSMC의 캐파를 따라잡으려면 정말 1년에 뭐 한 40~50조씩 쏟아 부어야 돼요.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그건 안 되죠. 차량용 반도체 M&A도 해야 되고 메모리 쪽에 캐펙스도 해야 되고 뭐 요러니까. 그리고 지금 AMD하고 인텔의 뭐 경쟁이 많이 있는데 지금 AMD가 TSMC의 배정 물량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인텔도 물론 인텔도 TSMC한테도 주고 삼성전자한테도 주지만 물량을 많이 주거든요. 인텔이 대표적으로 물량을 많이 주거든요. 당연히 점유율이 높으니까 뭐 데이터 센터 그 중앙 처리 장치나 이런 부분에서 인텔이 9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 사람 거를 먼저 할 수밖에 없거든요. TSMC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딱 그 라인 채워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쩌리들 채우는 건데 AMD가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그 배정 물량 순위에서 밀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문을 똑똑하고 이제 두드리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것 같고 LG가 지금 ZKW가 3년치 예약이 지금 꽉 찼어요. LG가 LG의 ZKW 자회사죠. LG가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결국에 LG랑 한 몸이에요. LG가 지금 전장으로 그래서 전기 자율주행차에 나는 너 차는 너네가 만들어. 너네 거 스티커는 박아. 파워트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카메라 모듈 LG 이노텍이 붙고 뭐 해가지고 촉촉촉 해가지고 내가 다 만들게 나머지 이런 지금 LG전자가 자동차 부품 사업을 가전을 잇는 LG의 미래 먹거리로 이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그나와 합작사 설립으로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그 고속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ZKW의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생산 가능한 모든 물량이 계약돼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LG, 마그나, ZKW 이게 대표적인 어떤 그 포트폴리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오스트리아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였는데 LG가 이제 2018년에 인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엄청난 지금 시너지를 내면서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 수치이고 향후 3년치 물량을 확보했고 LG전자 그 VS 사업부 그러니까 전장사업본부 사업 전체로 수주 잔고를 보면 60조입니다. 이거는 LG의 공식적인 발표예요. LG전자 전장사업본부의 수주 잔고가 60조입니다. 60조. 그리고 ZKW의 비중이 그 전장사업본부 수주 잔고 60조 안에서 약 2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약 20% 정도로. 그러면 10조가 넘는 12조 정도 되겠죠. 수주 잔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주 잔고를. 향후에 이게 다 매출로 찍힐 거다라고 이제 몇 년에 나눠서 찍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풀 부킹 상황인데 지금 코비드 19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전년 대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LG의 성장 동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로 치면 ZKW 같은 경우에 작년에 1조 3,864억 원 정도 기록을 했죠. 네, 계속해서 30%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헤드램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LG 쪽에 원래 파워트레인이 기술이 딱 빠졌었어요. 그 어떤 조각 완성품에 조각이 하나 빠진 것처럼. 근데 마그나랑 합작사를 딱 설립하면서 그 LG에 유일하게 부족했던 그 파워트레인 기술력을 딱 이렇게 조각을 채우면서 매출은 거의 뭐 2배씩 성장하지 않을까. 이거 합작사 마그나와 합작사의 매출 그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시너지가 굉장히 나는 거죠. LG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랑
이제 여러 이제 그 M&A 플레이를 한 거랑 시너지가 굉장히 잘 나게 M&A 플레이를 굉장히 LG가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시가총액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통신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큰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을 대신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에 속한 기업들에서 제조한 장비나 하드웨어 등을 구입하는 국가들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출 등의 자금 조달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직접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이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과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와 ZTE 등의 통신 기업들이죠. 이 5G 기술력과 점유율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의도이고, 이 5G 통신장비의 보급률이 낮은 개발 도상 국가들을 상대로 중국이 이를 장악할 경우에는 미국이 추후에 5G 시장에서 중국을 누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통신 장비들이 국가 안보, 비밀 보호에 굉장히 취약하고 뿐만 아니라 이 통신 장비 설치의 명목 등으로 이뤄지는 중국 국영은행들의 금융 지원은 그 위험도가 아주 높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1대1로를 예로 들어볼 수 있겠죠. 1대1로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국가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자본을 이용해서 자국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중국 경제에 종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부채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을 내세워서 미국은 개발 도상 국가들에게 중국과 손을 잡지 말아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화웨이와 ZTE 대신에 이들 개발 도상 국가들에게 권고하는 기업들은 다름이 아닌 한국과 유럽의 통신장비 기업들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유럽의 에릭슨, 노키아가 그 선택지로 꼽히고 있고요. 이 개발 도상 국가들 입장에서 볼 때 화웨이 장비를 택하는 주요한 이유는 가격이죠. 기술 수준 대비 장비 가격, 이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화웨이 장비의 단가가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요 시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장비가 아프리카나 중동 등의 개발 도상 국가들에서 60%에 이르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가격적인 부분이 부담되면 일정 부분 직접적 금융 혜택을 줄 테니 조금은 비싸더라도 삼성이나 유럽 제조업체들의 장비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우방국가, 동맹국들을 상대로 해서 탈화웨이, 탈중국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 그리고 한국 등이 그 대상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범주를 넘어서 개발 도상 국가들에게 마저 중국 장비 구입을 저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저지할 새로운 카드를 내세우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5G 시장에서 탈화웨이 정책은 꽤나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화웨이 장비 배제 움직임이 표출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는 중국 화웨이와 중국 정부는 한통속이라고 언급하면서 영국 내에서 화웨이의 5G 장비 퇴출을 2025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었고, 일본의 경우에도 2위 통신사인 KDDI가 삼성전자와 2024년까지 2조 원 규모의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죠. 두 기업은 지속적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검증을 성공시킨 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통신업계 1위인 버라이즌과 삼성전자가 8조 원에 육박하는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죠. 이는 한국 통신장비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볼 때 이 5G 장비 시장은 화웨이가 3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1위에 올라있고, 2위 에릭슨 25%, 3위 노키아 16%, 삼성전자는 13%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4위에 올라있는데요. 사실 미국이 유럽을 상대로 탈화웨이 정책을 펼 때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더라도 삼성전자 대신에 같은 유럽 내 기업인 에릭슨이나 노키아의 장비를 많이 선호하고 선택해왔던 것이 사실이어서 삼성은 일부 제한적인 수혜만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 도상 국가들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죠. 삼성의 입장에서는 에릭슨, 노키아와 동등한 조건에서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장비가 보다 더 많은 비율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베 신조에 이어서 스가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도 한일 관계는 여전히 경색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일본의 집권 여당
자민당의 강경파 보수 세력들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제안을 들고 나와서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복수의 도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만약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압류된 일본 기업들의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일본 역시 단교를 불사할 정도로 강하게 대응해야 하며 도쿄의 한국 대사관 그리고 일본 내 삼성전자 지사를 압류하는 방안을 보복 조치로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를 대변하는 대사관과 한국 산업의 대들보격인 삼성전자,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두 가지를 모두 타겟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현실성은 극히 낮은 일본 내 극우 세력들의 일부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은 치외 법권 지역이고 삼성전자 지사는 강제징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압류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죠. 터무니없는 발상이지만 일본 자민당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이 징용 기업 자산 매각에 대해서 일본 정치권에서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겠죠. 실제로 이와 관련된 많은 보도들이 작년부터 나왔어요. 징용 기업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금융 제재, 일본 방문 시 비자 발급 중지 등이 언급된 바 있었죠. 그리고 일본 사회 전체에 또 한 번 혐한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다시금 확산되어 이 한국과 일본이 거리를 두게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본인의 참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 조치를 꺼내드는 등의 이 정치적인 재료로서 활용된 바 있었기 때문에 스가 총리 역시 한일 관계를 본인의 정치적인 이슈로 활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스가 총리는 얼마 전에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한 바 있었습니다. 직접 참배할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을 자극시킬 수가 있고 외교적인 갈등에 빌미를 줄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복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 내의 보수 세력들을 자극시킬 수가 있으니 직접 방문은 피하되 공물 복납을 통해 이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으로 재임한 시절에는 단 한 번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거나 공물을 복납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총리로 취임하자마자 총리 명의로 공물을 복납했다는 것은 본인이 취임 시부터 언급해왔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뜻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스가 총리의 취임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좀 긍정적인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부에서는 예측이 나왔지만 사실상 스가 총리는 이전 정권의 행보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벤트로 여겨진 한중일 정상회담 역시 스가 총리는 사실상 불참 의사를 표출했죠. 봉합되지 않는 한일 갈등,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미국은 중국을 대항할 연합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일본이 참여 의사를 표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중국과 대면하기에도